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올리드 미래엔 생활과 윤리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이제 윤리에서 이 윤자가 뭐라고 했어요? 바퀴 윤자라겠죠? 네. 바퀴. 그러니까 인간 생활을, 인간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바퀴라고.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 도리가 뭐냐고. 그 이치가 뭐냐고. 이치의 종류들이 인의, 예지, 신이든 어떤 거든. 네. 그래서 인간 관계는 이제 사회 속에서 이치하고 도리는 그런 뭐냐. 도리, 이게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자가 이치야. 이치 리자야. 그럼 이치는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걸 이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거의 결과의 이유는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다시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만드는. 그렇게 인과관계의 흐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나 기준 규칙이고, 이게 준칙, 이게 규범이고, 규칙, 범칙. 그러니까 이렇게 삼강오륜, 이렇게 5가지 기준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네. 그 윤리가 실천을 할 때 여기 보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 자체, 행위를 확정을 해야죠. 어떤 행위인지 팩트를 확정을 해야 이걸 평가를 하죠. 네.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이 행위 자체를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나 규범. 그러니까 그 조건. 그 조건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알아야 이 기준들을 충족시켜서 가치, 이 값과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정해서 그래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들이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시대나 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조건 상황은 뭐냐? 육하원칙으로 구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달라지는 기준들의 쟁점, 논쟁이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그 쟁점을 해결해가면서 시대에 맞추어서 응용하고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쟁점들을, 이 응용한 다양한 쟁점의 가지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거냐, 성이냐, 환경이냐, 문화냐, 이렇게 정보냐, 사회냐, 평화냐, 이런 이 범주들, 유사한 이렇게 쟁점들을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가지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보면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응용 윤리가 필요해. 자, 그럼 윤리는 뭐냐? 윤리의 기준이 필요해. 기준을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용시켰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그걸 갖다가 그럼 아까 그랬죠. 요 행위 자체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윤리 문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죠. 윤리 문제, 이게 문제로 여기서 팩트, 행위 자체가 윤리 문제인지를 확정을 하고 그걸 탐구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법조로 나눴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데 이 윤리 문제를 볼 때 이 추론은 뭐예요? 추적한다 이론에 따라서 그럼 이치에 따라서 그럼 이성이에요. 그럼 이성은 논리성.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이성으로 하면 되냐?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둘 다가 있다. 감정이 있다. 그러면 논리적인 전제이면서 이치도 따지면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하는 걸 원래 맞는 게 아니에요. 논리성으로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도와주면 손해인데 도와주잖아요. 네. 그런 게 감성. 그러면 이 감성은 공감, 남의 감정을 같이 공동으로 느끼는 거나 아니면 나는 피해를 입더라도 남들을 배려해주는 이런 능력 자체가 정서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윤리적 탐구를 하면 이 쟁점이 생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쟁점이 생기냐? 이렇게 되죠. 산을 이렇게 보면 이쪽은 절벽이고 이쪽은 뭐라고요? 구름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출발점에서 이 시각, 기준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의 상황이 생기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보겠죠. 그럼 자료 수집하는데 주의사항, 분석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입장을 채택해서 그럼 입장은 뭐야? 바라보는 입장.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럼 입장이면서 요게 관점이 되겠죠. 네. 이 입장 관점은 이 입장 관점들을 이제 구분을 하다가 보면 입장 관점의 차이가 이 도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고 이 출발점 때문에 다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입장을 채택하고 이게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할 때 그럼 정당화는 뭐냐? 사회를 설득하라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걸 정당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설득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냐, 얼마나 그게 객관적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를 설득하느냐. 그렇지. 이렇게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된 경우에 대안을 어떤 결론으로 안 됐을 때 또 다른 결론, 사용할 수 있는 결론이 대안이죠. 네. 그런 거를 찾는 걸 반성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윤리적 탐구하면 요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그럼 보편성은 뭐냐? 그럼 반대는 특수성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특수성은 민족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게 특수성인데 민족 안에도 보편적으로 민족이 통하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은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편적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이론과 관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일시키기 보편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뭔가를 해 이런 주장을 하면 주장하는 건 권리와 관련될 수도 있거든요. 이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을 지면서 그 책임 하에 배려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권리 의무가 동전의 양면관계처럼 있으면 여기에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책임 하에 배려로 확장시켜는 겁니다. 사회 관계로.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시대 흐름 안에서 전체 시대적으로 결과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자, 윤리적 토론을 할 때 그럼 토론은 논쟁. 토의와 토론. 토의는 의논이니까 하나로 합쳐가는 것이지만 이건 대립된다는 거예요. 논쟁이니까. 그러면 대립되는 논쟁이 있으면 당연히 주관적인 주장이 있을 테고 주장에 대한 반대론이 있을 테고 이거에 대한 재반론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주장한 사람이 재반론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반론하는 사람도 자기가 반성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정리하고 반성하고 하는 거죠. 자, 반성 관찰하는 거 성찰. 반성하고 관찰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보면 이렇게 나눠줬는데 다양한 윤리 문제에 다양한 접근해서 나눠준 거 요거 1개, 2개, 3개, 4개, 4파트로 이거는 뭐라고요? 응용윤리 하면서 범주를 나눈 것이라면 이거는 뭐라고요? 이런 범주 속에서 필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윤리의 속성들 그러니까 접근이니까 이거를 속성들로 본다면 속해 있는 성질들 네. 이거를 범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눠주는 형태에 따라 나눠주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칸트 독일 철학자로 의무에 자기가 살아가고 바르게 사는 거는 의무기 때문에 정언이요. 바른 언어고 이 의무 자체가 바른 언어고 바른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의무고 바른 명령은 당연히 보편적인 누구나 가져야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자연법의 윤리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법하고 나눠서는 뭐라고요? 실정법이라고 그러죠. 네. 법이 정한 실정법. 그러면 이 실정법은 인간이 정했어. 그러니까 도덕과 법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고 법을 아무리 확정돼서 도덕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법으로 쳤을 때 인간의 실정법으로 치면 이 근원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자연법.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넓게 이 도덕과 관련된 도덕과 거의 일치하진 않지만 더 넓게 봤을 때는 자연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자연법으로 원리면 이 자연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생각, 자연 속에 인간은 포함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 도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자연법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신과 같은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보편적이야. 그럼 요 보편과 요 보편은 보편화 가능성이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확인해서 명확하게 단어로 같은 단어가 나오면 따로 보편화하는 단어를 놓고 이 보편화가 쓰이는 단어들이 있으면 의무론 하면 의무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1, 2, 3, 4 이건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자연법 윤리에 나왔고 이렇게 해 쓰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보편화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혼란스럽게 된다고. 조금 차이점 공통점 때문에.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토스와 악교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세 시대에 하나 더 하면 이게 중세 시대에 보면 스토아 학파는 토머스 아퀴나스 토머스 아퀴나스 스토아 학파는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신부가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악교풀이요.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럼 교부는 뭐냐? 신부야. 그런데 이게 철학사를 보면 소풀아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소풀 뜯어먹는 아이가 알났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책을 보고 배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서양사를 싹쓸이를 하면서 요 세 명이 학문이 최고다 하고서 전 세계에 퍼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 완성이 됐어요. 네. 요 사람은 학문이란 무엇이냐 그랬고 플라톤은 이거는 이상과 현실, 진료와 현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상적으로 구분을 해봤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개가 현상과 이상과 현실은 같이 있는 거야 하는 이론론으로 네. 되었던 사람이에요. 됐어요? 네. 그렇게 소프를 이후에 그러니까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니까 악교풀 다음에 스토아가 나온 거라고. 그 스토아 학판 그러면 이거는 종교시대죠. 네. 중세는 종교시대니까 신의 역할이죠. 네. 신의 역할? 그러면 세계평화? 스토아? 이해되세요? 네. 토머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아리스토텔레스 뒤에 또 나오는데 자 어쨌든 중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 네. 이 공리주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유용하게 사용만 잘하면 돼요. 근데 공리주의가 고통하고 불행은 선이고, 고통하고 불행은 잠깐. 악이고. 세세한 거는 다음번에 줄 쳐가지고 그 안에서 물어보세요. 여기다 써놓으셨든지. 자, 흐름을 해주는 거니까. 자, 유용성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벤담과 밀이 있는데, 자, 공리주의가 보통 철학도 영국파가 있고, 대륙인 프랑스나 독일파가 있어요. 이건 대륙파요. 이 대륙파는 합리주의야. 유럽의 중심이야. 영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 경험을 했어. 그래서 경험주의야.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것처럼 벤담과 밀이 있을 때 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많은 사람이 공동 이기면 돼. 그랬어. 네. 그랬더니 이 밀이 그러면 한 사람의 행복은 필요 없냐? 나 한 사람의 행복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를 해서 요거는 숫자적인 양으로 하고 이거는 행복의 가지수, 공동 이익의
이익을 수초화해서 이 개인 행복이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를 했어. 네. 또 이 공리주의를 공동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바라보든 규칙을 바라보든 공리주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공동 이익으로 볼지를 나눠보기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덕윤리는 도덕이네요. 소풀 R에서 아리스토텔레스랑 맥킨타이어 나중에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풀 R 위에는 없어 거의 서양 철학이. 네. 이걸 재해석하는 거야. 현대적으로 조금 변형시키면서. 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맥킨타이어가 있으면 이 둘 배워가지고 조금 변형시켰으면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세세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어쨌든 덕은 소풀 R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성시켰죠? 공동체로 다 완성시켜서 품성, 인성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 그러면 덕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품성, 인성은 이건 개인주의심이죠? 네. 개인 말고 그러면 개인의 반대는 사회, 개인을 확장시키면 사회니까 사회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공감하고 개인이 책임을 수용하면서 관계를 중시한다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덕윤리가 개인이에요? 공동체 중심. 공동체인데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잖아.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해줬지. 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개인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관계로 볼 수 있고 요거는 집합체로 보면 개인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돼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개인이 만들어 갔어. 여기는 관계를 했어. 그러려면 요거는 뭐야? 이 개인이 관계를 하면서 얘가 얘한테 어떤 역할을 할 때 왜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자,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러면 요나스가 윤리적 책임을 하면 윤리적 공백, 윤리적 비어있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면 책임을 가지고 자, A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줬죠? 네. A에 대한 책임, B에 대한 책임을 했죠. 이제 다시. 네. 자, 이렇게 전체를 만들고 끊어서 뭐라고 서로 간의 관계를 하고 하나가 책임을 지면 여기서는 이제는 이 소통을 더 중심하는 거겠지. 네. 담론은 이야기담 이야기론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재정의하자는 거겠죠. 네. 그러면 뭐라고요? 큰 거에서 이렇게 점점 뭐라고요? 줄어서. 상세한 거를 논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듣나요? 네. 자, 하나씩 봅시다. 실천학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해서? R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자체를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그랬죠. 무지를 자각하면서 학문이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통합했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네. 통합했으면 이 통합한 거를 범주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실천적으로 나누어 왔다는 거지. 네. 그러면 요거 봐요. 논리학은 말하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 네. 이건 자연과학이라고 치면 이거는 말이고요. 수학은 기본이죠. 모든 학문에. 네. 그러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어요. 그럼 형이상학은 뭐라고요? 철학, 심리학 뭐 이런 거. 추상적이면서 종교 이런 것도 형이상학이에요. 근데 종교는 학문이 아니니까. 네. 형이상 말고 여기서 기술, 도로 넣는 기술 이런 것들은 형이하학이라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천이야. 법. 자, 법 철학도 형이상학이에요. 사실은. 윤리학도 형이상학이고 정치학은 현실적이니까 형이하학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서 이거는 이론이고 근본이고 요거는 지금 이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윤리, 법, 정치 다 법 서로 토론하면서 현실이에요. 이게 학문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는.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천 학문으로서 도덕적 행위 왜? 정치해야 되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자, 소피스트가 왜 생겼어요? 소피스트요?
소비스트, 쾌변론자 하면서 정치인들한테 말하는 걸 가르쳤어. 말하는 수사법을. 네. 그러면서 뭐라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기술을 가르쳤어. 그래서 최초의 선생들이 소피스트들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정치 토론을 하려면 너 행위 똑바로 했냐? 도덕적으로 맞냐?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러면서 뭐라고? 결국은 삶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도덕적 조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뭐라고, 결국은? 실천이고, 정치고, 삶이고, 생활이야,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중요한 거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전이지. 네. 세상이 통일되면서 뭐라고? 정치, 뭐라고? 정치. 법, 정치, 윤리. 이 세 가지가 실천이라고. 네. 됐어요? 자, 응용윤리는 윤리학을 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덕윤리, 공유주의, 의미론 이렇게 배우고, 응용윤리,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응용은 범주를 나눈 거고, 네. 이 범주 속에서 쓰이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속성들, 네. 뭐가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응용물리, 새로운 윤리적 쟁점은 왜 생기냐? 두 딜레마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는 두 방향이 한 곳을 선택해도 한쪽은 만족을 못 시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를 치더라도 보수 선택하면 진보가 문제고 진보 선택하면 보수가 문제잖아. 네. 그러니까 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토의하고 토론해서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 윤리가 생기면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지. 네. 자, 보시면 생명윤리는 탄생부터 죽음, 성윤리는 성이 뭐냐? 남성 역할, 여성 역할이 뭐냐? 정보윤리는 지금 사이버 공간이니까 완전 현대적이네. 네. 환경윤리는 환경 문제 요즘 부각되는 거네. 네. 자, 사회윤리는 사회 구조와 제도네. 그럼 제 구조는 뭐냐? 사회 구조. 제도는 뭐냐? 구조. 그럼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죠. 네. 제도는 그 자본주의 안에, 민주주의 안에 있는 결혼제도, 교육제도. 네, 많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뼈대가 되는 거. 요거는 뭐라고요? 큰 전체 틀이 되는 거. 네. 됐어요? 네. 자, 문화. 문화는 정신문화, 물질문명 두 개 합쳐서 문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평화. 이건 일본어 넣은 거죠. 국가 간 평화 상태. 네. 자, 윤리탐구 특색 보면 윤리적 사고, 사상, 생각. 이런 거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한다. 왜 새롭게? 온고지신이나 똑같아. 옛날 걸 배워. 윤리적 사고. 옛날에 뭐가 있는지. 네. 온고. 그래서 새롭게, 지신, 새로운 걸 아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익힐 온.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만드는 거야. 전통을 재창조하듯이. 도덕적 의미도 왜 그래야 하느냐. 새로운 시대의 환경이나 과학기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더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성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잖아. 옛날엔 종이 당연히 있었지. 네. 신분제가. 지금 없어졌지. 네. 그러면 도덕적인 사고나 방식도 새로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자, 딜레마를 A일 수도 있고 B로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네. 해도 되고 B로 이렇게. 둘 다 선택해도 만족을 못하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비교하는 능력이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원인관계를 따지는 이성이 발전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소수를 배려를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그제? 네. 실제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B처럼 해야 되는데 B가 양보를 하고 A를 하잖아. 쌤, 근데 저 도덕적 추론이 정확히 뭐예요? 도덕적 추론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A 사고를 확정짓고 B 사고를 확정짓고 A와 B를 논리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게 도덕적 추론.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비교하는 거 추론. 도덕적 추론이 뭐 하는 건데요? 추론이란 것은 A 대 B의 관계는 C의 D의 관계가 되는 추론이야.
이걸 유비출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논리 사고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야 돼.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그럼 도덕 자체를 배우는 거잖아.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뭐라고? 인과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인과관계에 적절한가, 타당한가, 인과관계를 했을 때 이런 원인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배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배우는 거라고. 네. 자, 윤리적 탐구 과정에서, 자, 여기 나옵니다. 탐구, 윤리적 사고, 윤리적 생각, 이렇게 도덕적 추리를 통해서 도덕적 의미가 이렇구나. 그럼 다음에 이런 환경이 변하면 요렇게 구성해야겠구나 라고 찾는 거지. 네. 자, 윤리적 쟁점이란 게 있어. 옛날에는 이것과 이거. 근데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요거로 당연히 결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결정한대. 옛날에는 방 안에서 아빠들이 담배를 폈는데 지금은 바깥에 쫓겨났어. 그냥 담배도 펴. 옛날 방식도 있어, 아빠는. 나는 현대 방식이야. 그럼 딜레마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담배 피는 집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더니 옛날 방식과 사고방식이 확 달라서 방 안에서는 담배를 못 핀대. 네. 그러면 입장을 채택해서 자, 현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걸 하면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 지지받는다. 아니 지시하면서 저 사람 나쁘다고 탄핵받는다고. 아, 네. 그러면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대안. 그러면 거기서는 담배 피지 말자. 하고 반성하는 거지. 네. 결국은 뭐라고? 이게 뭐라고? 현대에 있는 사회의 상황을 분석해서 그것들이 욕을 먹는다.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럼 담배 피지 말라고 지금 삶의 생활이 변해왔느냐? 삶 속에서. 그러면 건강권 문제다. 흡연권 문제다. 그러면 뭐라고? 권위주의가 쇠색했다. 여러 가지를 합칠 수 있잖아. 네. 이런 걸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에 옆에 제가 역할 교환 탐색이랑 보편화 가능성 탐색이 있는데. 자, 역할 교환하는 거는 그러면 역할 교환해서 자, 아빠 지금 내 옆에서 담배 피면 내 입장 대봐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 역지사지 했지. 네. 그러면 보편화 가능성으로 자, 그러면 그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네. 라는 걸 요즘에는 법으로 지정을 해버렸지. 네. 그러니까 보편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지, 그게. 그러면 보편화가 완전히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도덕이 되다가 이것들이 뭘로 나중에 제정된다고? 법으로 제정된다고. 네. 유사 상황에 있는 모든 행위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게 해야겠다. 그러면 법이 되기도 한다고. 네. 도덕이 되기도 하고. 윤리탐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이거를 뭐라고? 여러 가지 양으로 조사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탐구한다는 거지. 핵심 포인트에 맞게. 그러려면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이란 것은 A와 B의 관계처럼 유사하게 C와 D의 관계지. 그러니까 유사할 뿐이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 네. 이게 아주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걸 뭐라 그래? 추론 능력이 향상됐다 그러지. 네. 됐어요? 네. 자, 도덕적 추론은 낮은 단계는 뭐라고요? 자기 이게 중심.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한 가지 이론으로 인간만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만 외우면 이게 장기되는 거고 인간이 아니라 책임과 배려 아까 얘기했죠 점점.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외우면 이 흐름 아까 제일 위에서 이게 흘러가는 흐름 요 흐름을 외우면 점점 좀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좀 더 깊어지라는 얘기겠죠 여기는. 네. 그런 다음에 다양한 이론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보편적 이거는 I 단계야. 자기 중심으로 나만 생각해 단기적으로. 네. 이거는 어른 단계야. 보편적인 기준으로 욕먹지 않게 여러 사람 고려해서 책임 배려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한다고. 됐어요? 네. 자, 토론 성찰을 하면 토론은 뭐라겠어요? 논쟁이라겠죠? 네. 그러니까 주장은 주관이고 반론도 주관이죠. 그러니까 주장과 주장을 해. 예? 그러면 요 반론에 대해서 이 A가
반론하면 요 반론을 A가 재반론하고 그러면 이 반론한 사람은 그죠? 네. 또 재반론 얘도 하겠죠? 자기 말 안 할 수는 없잖아. 재반론하고.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반성 정리하겠지. 네. 둘 다 하든지. 자, 반성 관찰하는 삶은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했고. 성찰 방법. 그러면 신독. 그럼 독이 혼자 독이죠. 네. 신하게 있어라. 어긋나는 것 없이. 네. 주일무적. 그죠? 그 무적은 없는 거네. 그죠? 하나로 모으면. 이거는 거경, 공경한 이런 뜻이네. 덕성을 하며 하는 거. 덕성을 하면서 거경하면 경이라는 건 존경 아니면 성경 할 때, 아. 네. 네. 성경 할 때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그 경을 들어주는 거지. 네. 들어주니까 덕성을 하명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일 동안 3번 반성하는 거고. 그럼 다 됐어요? 네. 그럼 성찰의 방법 이 단어 말고 나머지 하나가 나오겠네. 근데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힘들겠네. 얘네를요? 이렇게 안 써주고 문장으로 써주겠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칸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칸트. 근데 이 칸트 윤리와 자연법 윤리가 네. 이게 단원에서 의무론적 접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의무는 뭐라고? 당연히 당위적으로. 근데 의무론은요, 그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 뭐를요? 그냥 뭐든 이 도덕적 행위를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럼 칸트 윤리가 의무론적 윤리학인 게 네. 그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야. 얘는 인간인 즉 의무가 있는 거야. 선을 실행할 선의지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거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법은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됐을 때 박지설과 같지는 않아. 이거는 네. 자연 그 백지랑 달라. 인간 본성에 인간이 이게 인간 이 자연이 뭐라고? 자연의 질서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야. 자연은 질서롭지, 조화롭지. 인간도 조화롭다고 질서가 있다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게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게 자연법 윤리는 인간 그 자연의 질서에 인간 본성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고 칸트 윤리는 의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의무야. 겹쳐져 있어. 얘는 자연 질서가 있지. 네. 그 안에 인간은 이 자연은 선하지. 네. 질서가 있지. 인간도 질서가 있어. 네. 그게 보편적 법칙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뭐라고? 인간이 왜 의문지는 설명을 못해. 얘는 뭐라고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그대로 따랐다는 증거를 아니면 요 안에 들어갔다는 걸 설명을 못하지. 그냥 자기들이 정한 거지. 자, 인간은 의무야. 의무지. 네. 이게 계기 동기지. 네. 그냥 시작점이야. 그게 뭐라고? 정어는 뭐라고? 신의 언어나 마찬가지요. 그냥 명령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정해진 언어야. 이렇게 하라고 정해졌어, 인간이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고. 근데 인간의 존엄성 중시하고 보편적으로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걸 안 따르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럼 보편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그치?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의무가 충돌할 경우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니까 둘 다 당연히 해야 되지. 네. 그럼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왜? 당연히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가 발생한 거야. 네. 당연히 왜 해야 돼? 이걸 물어볼 걸 답변을 못 하니까. 네. 이거는 뭐라고? 이 자연은 이게 신이야, 신. 거의. 신과 맞먹어.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향이지. 그거 불가침해. 존엄해. 그 안에 있는 인간이니까 양심의 자유 있고 만명도 평등하고 당연히 그런 거야 이것도. 네.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다 당연히 이거는 신과 가까운데 사람들 간에 서로 충돌해.
요것도 뭐라고, 이거는? 출발점이 뭐가 충돌했어? 의무가 충돌했지. 네. 이거는 뭐가 충돌했어? 도덕 판단. 여기 안에 있는 얘들은 당연히 자연과 닮아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충돌하면 안 되지. 네. 이해됐어? 네. 그것 때문에 이것도 출발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두 개로 나눈 거는 왜? 이거는 칸트란 사람이 한 거고 아, 이거는 자연법이란 사상이 실정법과 대비돼서 아니면 이 자연법이란 사상이 좀 생긴 거지. 그 시대에 왕권 신술에서 신혜태 받았다 그랬더니 우리도 뭐해서 받아야 돼. 그럼 뭐한테 받아? 신혜태 받았다 왕이 그건 됐어 벌써 태양왕 이런 게. 그럼 사람들은 자연에게 받았다. 자연적인 거다. 인간의 저런 거 같지는 자연적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이랄 게 딱히 없네요. 좀 다른 부분에서의 두 개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서로. 서로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된 거는 요거는 일체형으로, 요거는 포함형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근데 뭐라고? 둘의 공통점 뭐라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위적으로. 당연히.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이에요? 당위고 의무라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네. 됐어요? 네. 자, 다음은, 요게 이제 최대 다수의 많은 숫자 최대 행복. 제일 처음에 이건 벤덤의 양적 공리주의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이건 뭐라고? 쾌락. 이건 또 왜 나왔냐? 이 쾌락이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 이렇게 됐는데, 종교시대에, 이전부터, 이 쾌락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이야. 행복의 양을 고려하는 거고, 이거는 질을 고려한 거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질적으로 동일하다. 양적 차이만 있다. 그럼 질적으로 얘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양만 계산하면 돼. 그럼 사람 하나는. 그럼 질적으로 다르다 하니까 이거 나온 거예요. 동일하다 하니까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계산 가능한데 이거는 뭐라고? 감각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만족감은 엄청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쾌락의 종류를 다르게 했지. 이게 고도의 쾌락이고 좀 낮은 정도의 쾌락이다. 아타락시, 아타페이아 해가지고 중세사회에도 이렇게 했어.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스토아 학파는 정신적 쾌락이야. 그런 것처럼 이건 쾌락의 종류를 나눴지. 네. 이거는 쾌락을 뭐라고? 양. 질적으로는 동일하니까 한 가지로만 뒀지. 동일한 개성이라고. 다르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이게 일로 가지. 네. 이렇게 서로 비교해봐야 되는 거야, 편은. 자, 이거는 행위를 해야, 그러면 요거는 행위하고 규칙은 뭐냐, 이렇게 하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 이거는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네. 이거는 규칙을 통해서 유용성을 하니까 규제하는 거지. 근데 왜 그걸 행위랑 규칙을 넣나요? 공리주의인데? 자, 이거는 봐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냐고. 이거는 시행. 공리주의가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거 뭐지? 고통이 악이고 쾌락이 선이다 이게 공리주의. 맞아요. 그게 공공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악이고 쾌락이 선이다. 네. 그러면 쾌락이 행복이다. 네. 행복은 공공의 행복이다. 이렇게 치면 공공의 행복이 최대 다수일 때, 최대 다수를 공공이라고 할 때,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전체 최대 행복은 뭐야? 다수가 다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긴 이론이 공리주의. 많이가 행복하기 위한. 근데 얘는 뭐라고? 한다. 행위한다. 얘는 뭐라고? 이걸 하지 마라. 네? 이건 해라. 행위를 해라. 행복한 공공의 이익을 행복한 행위를 해라. 네.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왜 하지 말아요? 규칙이니까. 규칙은 제한하는 거잖아. 네. 이거는 마음대로 해라. 많이. 이거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행위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제한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봤어. 경험을 해봤더니 서로 티격태격해. 그치? 그러면 제3자나 다른 규칙에 의해서 조절을 하겠지. 이해됐어요? 네. 자, 유용성은 뭐야?
비용을 투자한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느냐. 자, 소수의 권리의 침해. 근데 뭐라고? 이건 최대 다수지. 네. 아. 다수라 쓰니까 소수는 침해. 이거는 겉으로 계산하지. 네. 그러면 뭐라고요? 요것도 뭐라고? 아, 정신적 쾌락 얘가 커. 그러면 소수가 피해. 네. 갈등이지. 네. 이거를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남이 평가했지. 네. 그러니까 내 내면은 아직 모르지. 이 소수의 내면은 모르잖아. 외부적으로 평가한 거잖아. 네. 좀 겉으로. 유형성 계산 시 범위 밖에 있는 거가 이런 소수나 내면적 동기라고. 유형성 계산 시 범위 밖의 존재가 뭐예요? 유형성을 계산하는데 이 숫자 안에 최대가 아닌 사람들은 소수.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아. 얘네들 다 차별이라고. 외면적으로는 정신적 쾌락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슬퍼.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해되세요? 이 두 개가 좀 연결. 유형성 계산 바뀔 수도 있지. 아. 그런데 뭐라고? 어쨌든 그러면 공동의 이익이죠. 네. 공동의 이익이면 이 국민들이 있죠. 네.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공동체의 이익을 향해 나가죠. 네. 그게 민주주의죠. 네. 민주주의는 이렇게 집단화됐을 때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니네 최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라. 그러니까 소수권이 침해된다. 아,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립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얘네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준 거지. 그럼 개인을 중시한 거네요? 네. 아. 개인의 합을 중시한 거지. 네.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자. 여기서. 저 더귤리.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내가 뭐랬어? 아리스토텔레, 소플, 얘들이 뭘 만들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네. 이렇게 공동체주의자들이 있다고. 네. 공동체주의들이 뭘 만들어?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그죠? 근데 도덕적 실천하면서. 위에 있는 공리주의가 장점이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인데 그럼 걔도 민주주의고 얘도 민주주의. 얘도. 그런데 봐봐, 여기는 의무론 공리주의자를 비판했대. 네. 왜?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주의자 얘네도 공동체주의자야. 네. 그런데 아까 요 의무론하고 공리주의자는 뭐라고요? 내면 도덕성 강화했죠. 네, 아까 여기. 그죠? 네. 그 다음에 의무론은 무조건 인간이니까 해야 됐죠. 네. 근데 인간 자체만 지나치게 강조했지 이 사이의 관계 이런 건 별로 안 말했죠.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진화해서 그래 이렇게 개인이 모였어. 아까 동그라미만 있죠. 그거 말고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공동체는 맞는데 공동체주의자는 맞는데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그 개인들이 삶이 뭐냐고. 그럼 저기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고 여기는 공동체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너 그림 그려줬잖아. 그러면 요 화살표를 실천력으로 봐야 되겠네. 그러려면 이 실천하려면 뭐 해야 돼? 배려 좀 하라고. 소수 약자. 네. 아까 그랬잖아, 소수. 여성이 소수니까 소수 약자 배려 좀 하라고. 근데 뭐라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됐을 때 정의롭게 뭐 바른 것만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나만 하면 되지. 정의롭게 내가 했는데 뭘? 이건 개인 중심이지. 네. 이걸 보완하면 내랑 얘랑 살 때 약자 좀 배려 좀 해라. 이게 배려가 정의다. 이렇게 하면서 윤리를 보완하는 거지.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정의는 뭐라고? 이성적이고 권리가 있고 공정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뭐라고? 기본 뼈대나 틀을 만든 거지. 네. 그러면 이 틀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이성적이고 권리 공정 보편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어떡할 거야? 그냥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성, 건강, 감성, 권리, 책임, 공정성하게 하면 나도 받아들이라고. 네. 보편적인 걸 중요하지만 사회관계에서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네. 이런 단어, 이게 반대 단어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공정성이랑 수용이 왜 반대잖아요? 자, 이성은 공감이고 권리는 책임이고 공정성은 정의로만 했는데 수용을 하면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책임을 하고 그래 수용도 하고 여성은 수용적이네 받아들이면서 근데 내가 좀 PM하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이 있잖아. 네. 그걸 네가 연결해서 그 내용에서 찾아야지. 앞에 더 자세한 내용에서. 이거 뭐 중요했어? 관계랑 맥락 중요하지. 네. 화살표가 중요하지. 자, 추상적 도덕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 문제. 그러면 뭐라고? 추상적 도덕력이면 뭐였어? 의성, 권리, 공정, 보편은 다 추상적이잖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래? 이 약한 애들 도와주는 개별적인 상황으로 할래? 근데 얘네도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공감. 그래. 상대적으로 추상 반대는 뭐야? 추상 반대. 구체적이지. 아. 자, 이성은 보편적일 수 있어. 보편적 반대는 뭐야? 편집 반대. 특수 개별. 네. 자, 특수 개별한 사회적인 약자, 소수를 수용하면서 같이 책임지면서 공감하고 네 힘들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거 아니야? 배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완했다고. 이 정의를 보완했다고. 이 배려로. 네.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죠. 제일 처음에 뭐 만들었어요? 개인이 모여갖고 뭐가 됐다고? 공동체. 그러면 뭐라고? 이 공동체 안에 개인과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조금 했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렇다면 더 진화되면 요 개인하고 이렇게 둘이 하려니까 A와 B의 토론이잖아. 네. 그러면 A는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는지 B는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는지 이게 돼야 서로 논의가 가능해지지. 그러면 책임을 지는 A와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네. 맞아요? 네. 자, A와 B가 판단하는데 예견할 수 있는 결과,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이렇게 화살표를 할 때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달라지지. 네. 그러면 이 A가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A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요게 뭐야? 책임윤리지. 네. 자, A가 이렇게 가게 되면 B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연결하면 나중에 A, B가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자, 어떤 과학기술 속에서 어떤 방향, 결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네. 그 방향성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배경이니까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거고.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자, A가 이렇게 가려고 했고, B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간격을 합쳐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네. 그러려면 합리성이 중요하죠? 의사소통의 합리성이요?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 이게. 네? A가 B로 가고 B가 A로 가는 걸 요걸 합치면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이치에 맞아야죠? 합리니까. 서로 이치에 왔다 갔다 맞는데. 하는 게 아. 같이 맞아야 하는. 그게 진리명고, 정당해야 되고, 진실이어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합쳐지죠? 서로 다른 의견이. 네. 그래서 주고받아지죠? 그러니까 이 모양새로 만들어가는 거죠? 합의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서로 A가 권력이 세. 그러면 합의돼요? 안 돼. 이게 비민주적이야. 그러면 합의돼요? 안 돼.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서로 같은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할 정도는 돼야지 권력이 차이가 나면. 근데 권력 큰 애가 주장을 해버리면 불평등하게 돼버리지. 권력 큰 애가 강제로 이렇게 A, B 됐지? 하고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그게 절차적 민주성이고. 네. 됐어요? 네.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